그날따라 야근이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불빛만이 사무실을 지키던 밤이었죠. 책상 위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수빈아, 놀라지 말고 들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숨을 억지로 누르는 기색이 수화기 너머로 느껴졌죠. 할머니가 공방에서 쓰러져 계셨어. 내가 도착했을 때 이미 의식이 없으셨어. 지금 구급차로 병원 이송 중이야. 빨리 와.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뛴 것처럼 가슴이 텅 비었죠. 수빈아, 듣고 있어? 할머니가?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목 안쪽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어요. 참으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내는 소리가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어요. 사무실 동료들이 놀라서 달려왔죠. 수빈 씨,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아픈 거예요? 할머니가... 그 이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린 듯 했죠. 누구든 한 번쯤은 그런 전화를 받아보셨을 거예요. 세상이 일시 정지된 것 같은, 귀는 듣고 있는데 머리가 거부하는 그 순간 말입니다. 겨우 정신을 잡고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주차장에서 복도가 끝없이 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 키를 꺼내는 손이 제 것이 아닌 듯 떨렸죠. 시동을 걸었어요. 핸들을 쥔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빨간 신호에 차가 멈출 때마다 떨림이 더 심해졌어요. 고요한 차 안에서 제 거친 숨소리만 울렸죠. 이 신호등이 영원히 안 바뀔 것만 같았습니다. 할머니한테 가야 하는데 세상이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죠. 제가 5살 때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두 사람이 한꺼번에 떠난 날이었습니다. 교통사고라는 말을 알아들을 나이도 아니었어요. 다만 엄마 아빠가 더 이상 오지 않는다는 것만 알았죠. 장례식장에서 저를 안아 올린 건 할머니였습니다. 용인에 홀로 사시던 할머니가 어린 저를 품에 안으셨어요. 울지 마, 우리 수빈아. 할미가 있잖아. 할미가 엄마도 해줄게. 아빠도 해줄게. 할미 손 꼭 잡고 있어, 응? 할머니는 그 약속을 지키셨죠. 손녀 하나 키우겠다고 새벽마다 약과 반죽을 치셨습니다. 누구 하나 거들어주는 사람 없이 홀로 반죽을 치고 기름을 끓이고 시장 자판에 나가셨어요. 이른 새벽 부엌에서 반죽을 치시던 할머니의 등, 그것이 제 기억에 가장 먼 풍경이었죠. 크고 넓은 줄만 알았던 그 등이 실은 얼마나 마른 어깨였는지 어른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시장 자판에서 시작한 약과가 하나둘 소문이 났어요. 좌판이 작은 가게가 되었죠. 저는 방과 후마다 그 가게 한쪽 구석에서 숙제를 했습니다. 수빈아, 공부 다 했어? 다 했으면 이리 와봐. 할미 약과 맛 좀 봐라. 오늘 건 자신 있어. 기름과 꿀 냄새가 밴 그 자리가 제 유일한 세상이었어요. 할머니는 그렇게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셨죠. 졸업식 날 할머니에게 학사모를 씌워드렸을 때 할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수빈아, 할미가 공부를 몰라서 그렇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는 알아. 우리 수빈이 할미 안 부끄럽게 해줘서 고마워. 할머니가 부끄러울 일이 어디 있어요. 저 키워주신 것만으로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사람이에요. 서울의 작은 회사에 취직을 했고 그 회사 사장이던 남편을 만났어요.
할머니 손에서 자란 고아가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리던 날이었죠.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수빈아, 이제 할미는 죽어도 네 아버지 어머니한테 당당하다. 우리 수빈이가 이렇게 훌쩍 커서 시집까지 가. 할미가 해냈어. 해냈어. 할머니 주름 사이로 눈물이 흘렀어요. 평생 울음을 삼키기만 하던 할머니의 첫 눈물이었죠. 할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해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죠. 저 아직 할머니한테 해드린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부터 시작인데. 해드린 거 없긴. 네가 건강하게 잘 커준 게 할미한테는 전부야, 전부. 욕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래. 그 손의 온기가 아직도 손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어요. 기억이 깨지듯 흩어졌죠. 엑셀을 밟았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병원까지 7분 남았다고 안내했어요. 제발 제발이라는 말만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할머니 기다려주세요. 제가 갈 때까지만요. 병원 주차장에 차를 비뚤게 세운 채 뛰었죠. 응급실 앞에서 남편의 등이 보였어요. 여보! 남편이 돌아서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수빈아, 지금 의사 선생님이 처치 중이야. 조금만 기다려보자, 어? 할머니 괜찮은 거야? 어떡해. 할머니 어떡해. 괜찮으실 거야. 할머니가 얼마나 강한 분이야. 평생을 혼자 다 해내신 분인데 일단 좀 앉아있어. 남편의 말이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응급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그 문 너머에 할머니가 계셨죠. 다리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응급실 문 안 차가운 바닥 위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할머니의 손을 잡았던 이 손이 지금은 허공만 움켜쥐고 있었죠. 조금 시간을 되돌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지시기 한 달 전 이야기예요. 결혼 2년 차, 저희 부부의 일상은 평온했죠. 남편이 운영하는 작은 회사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자정이 넘어서야 들어왔어요. 현관에 서 있는 남편의 얼굴이 심상치 않았죠.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늦었어? 수빈아, 앉아봐. 이야기할 게 있어. 남편은 식탁 의자에 앉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거래처 하나가 부도가 났어. 받아야 할 잔금이 8천만 원인데 그게 통째로 묶여버렸어. 8천만 원이? 갑자기 왜? 어제까지 멀쩡했잖아. 나도 몰랐어. 어제까지 회의도 하고 밥도 같이 먹은 사람들이야. 근데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버렸어. 사장 연락도 안 되고 사무실은 비어있고. 그럼 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거야? 솔직히 지금으로선 장담 못해. 법적으로는 방법이 있는데 시간이 걸려. 당장 급한 건 이번 달 운영 자금이야.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8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머릿속에서 숫자가 아니라 무게로 느껴졌죠. 작은 회사에 8천만 원이면 숨통을 조이는 올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은행 대출로 일단 급한 자금은 막아볼게. 내가 더 뛰면 되니까 거래처도 새로 뚫을 거야. 당신은 너무 걱정하지 마. 걱정 말라니. 그게 말이 돼? 나도 뭐라도 해야지. 같이 방법을 찾아야지. 같이 찾자. 근데 오늘은 나도 머리가 안 돌아가. 하루 종일 은행은 다 돌았거든. 오늘은 좀 자자. 그날 밤 남편은 눕자마자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지쳤으면 그랬을까 싶었죠.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돈 걱정 사이로
한 가지가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한 달 뒤로 잡아둔 할머니 생신 온천 여행이었죠. 혹시라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가족이 힘들 때 먼저 포기하게 되는 것, 늘 어른들을 위한 약속이에요. 그게 참 서글픈 순서죠. 다음날 아침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할머니 온천 여행 이번에는 좀 미루는 게 낫지 않을까? 상황이 이런데. 안 돼. 남편이 단칼에 잘랐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기대하고 계신데 내가 온천 예약했다고 말씀드렸을 때 전화기 너머로 웃으시던 거 당신도 들었잖아. 우리 손녀 사위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 하시면서 3번은 고마워하셨어. 그 약속을 깨? 차라리 내가 밥을 굶지. 밥을 굶긴 왜 굶어. 그래도 형편이. 형편이 어려울수록 사람한테 못할 짓은 하면 안 돼. 특히 할머니한테는. 당신 키워주신 분인데 고작 온천 여행 하나를 돈 때문에 취소해? 나 그거 못해. 돈은 다시 벌면 되는데 할머니 마음은 한 번 상하면 끝이야. 남편의 그 말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할머니를 이렇게까지 생각하는구나 싶었어요. 여행은 예정대로 가기로 했죠. 여행 전날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남편은 정말로 더 열심히 뛰었어요.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날이 반복되었죠. 그래도 할머니 여행 이야기가 나올 때면 남편 얼굴에는 늘 웃음이 번졌습니다. 남편이 직접 용인에 계신 할머니를 모시러 가기로 했어요. 내가 할머니 모시고 올게. 오늘은 우리 집에서 하루 주무시고 내일 아침 일찍 공항으로 가자. 나도 같이 가고 싶은데 회사에 마무리할 서류가 남아있어서. 괜찮아. 서류 마무리하고 와. 할머니 모시는 건 내가 할게. 당신은 저녁에 맛있는 거나 사다 놔. 할머니 좋아하시는 갈비찜 어때?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남편이 먼저 출발했어요. 저는 회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수빈아, 큰일 났어.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죠. 앞서 들려드렸던 그 전화였습니다. 할머니 공방에 도착했는데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 의식이 없으셔. 지금 119 불러서 구급차로 이송 중이야. 빨리 병원으로 와. 제발 빨리. 뭐라고? 할머니가 왜 쓰러져?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머리가 하얘지는데 다리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죠. 가방도 제대로 못 챙긴 채 회사를 뛰쳐나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남편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잠시 뒤에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은 뇌출혈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현재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계시고 출혈 범위가 넓어서 경과를 면밀히 지켜봐야 합니다. 의식을 못 찾으신다는 게 깨어나실 수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고령이신 점을 감안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최악의 상황도 준비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분께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악이라는 단어가 귀를 찔렀어요.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었죠. 그 뒤로 의사가 무슨 말을 더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남편의 팔을 붙잡았죠.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볼을 타고 흘렀어요. 온천의 따뜻한 물 대신 차가운 병원 복도가 저희를 맞았죠. 할머니가 기대하고 계시던 그 여행 대신 저희가 도착한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병실 앞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수빈아 어머님 어떡해?
할머니 가게에서 13년을 함께 일한 복희 아줌마였죠. 아줌마는 병실 앞에 도착하자마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이 왜 이러셔? 왜 이러셔? 어제까지 멀쩡하셨잖아. 나한테 내일 반죽 좀 일찍 시작하자고 하셨단 말이야. 약과 새 레시피도 같이 해보자고 하셨는데, 어머님. 아줌마의 울음이 복도에 가득 찼어요. 간호사가 조용히 해달라고 했지만 아줌마는 쉽게 멈추지 못했죠. 복희 아줌마는 동네에서 할머니의 딸이나 다름없다고 불리던 분이었습니다. 13년 전 할머니 가게에 처음 왔을 때부터 부지런하고 성실해서 할머니가 무척 아끼셨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아줌마를 가까이에서 보고 자랐죠. 명절이면 아줌마가 손수 만든 반찬을 한 보따리 싸서 할머니 집에 오시곤 했습니다. 할머니도 아줌마를 볼 때면 늘 복희가 내 딸이지 하고 웃으셨어요. 그만큼 깊은 정이 쌓인 사이였죠. 아줌마가 눈물을 닦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빈아, 어머님은 꼭 깨어나실 거야. 그 강한 분이 이대로 가시겠어? 평생 혼자 힘으로 다 해내신 분인데 절대 그럴 분 아니야. 아줌마. 그리고 가게 걱정은 하지 마. 내가 어머님 가게 맡아서 운영할게. 어머님 돌아오실 때까지 내가 단단히 지킬 테니까 넌 어머님 곁에만 있어. 아줌마, 정말 고마워요. 이런 상황에 이렇게 나서줘서. 제가 가게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는데 아줌마가 아니면 정말 어떡할 뻔했어요. 무슨 소리야. 13년을 함께 했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지. 어머님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내 딸 대학 보낼 때 학비까지 보태주신 분이야. 난 그 은혜 평생 갚아도 모자라. 넌 아무 걱정 말고 어머님만 챙겨.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가게 걱정까지 떠안을 여력이 제게는 없었어요. 그 뒤로 저는 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할머니 얼굴부터 확인했어요. 혹시라도 눈꺼풀이 움직이지 않았나, 손가락이 꿈틀거리지 않았나 살폈죠. 하지만 할머니는 기계음만 일정하게 울리는 침대 위에 고요히 누워 계셨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해가 뜨고 지는 것만 반복되었어요. 하루가 한 달 같기도 하고 한 달이 하루 같기도 한 시간이었죠. 가끔 할머니 귓가에 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리실까 싶어서, 아니 들으셨으면 해서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이야기, 가게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속삭였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할머니 손이 미세하게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누군가를 간호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지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떠날 수도 없는 그 막막한 말이에요. 남편도 회사를 직원들에게 맡기고 병원으로 왔습니다. 여보, 회사는 어떻게? 거래처 부도건도 아직 안 끝났잖아. 당신이 직접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일 텐데.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건 맡겼어. 지금 나한테 회사보다 당신이랑 할머니가 먼저야. 그래도 이러다 회사가... 회사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굴러가. 근데 당신은 나 아니면 누가 챙겨? 밥도 제대로 안 먹잖아. 3일째 얼굴이 계속 줄고 있어. 할머니 깨어나시면 당신 꼴 보고 더 속상해 하실 거야. 남편은 몇 끼 따뜻한 밥을 사다 제 앞에 놓았어요. 입맛이 없다고 하면 한 숟갈만이라도 먹으라며 숟가락을 쥐어줬죠. 저는 밥맛을 모르면서도 남편이 보는 앞에서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삼키는데 목이 메어 자꾸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가 입원한 동안 가게는 전적으로 아줌마 손에 맡겨진 상태였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죠.
남편이 병원 편의점에서 산 커피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빈아, 이런 말 할 때가 아닌 건 알아. 근데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 뭔데? 복희 아줌마한테 가게를 통째로 맡겨둔 거. 아무리 고마운 사람이어도 남은 남이야. 매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재고는 어떤지 당신이 직접 한 번쯤은 봐야 하지 않을까? 여보, 그게 지금 중요해? 할머니가 이러고 계신데 내가 가게에 가서 뭐래? 할머니 때문에 하는 말이야. 그 가게가 할머니 평생이잖아. 할머니가 일어나셨을 때 가게가 엉망이면 그게 더 속상하시지 않겠어? 아줌마가 13년을 함께한 사람이야. 그 정도는 믿어도 되지 않아? 아줌마가 무슨 이상한 짓을 하겠어. 남편은 잠시 무슨 말을 더 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알겠어. 수긍하는 말과 달리 남편의 표정은 밝지 않았죠. 무언가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듯 했지만 저는 그때 그걸 읽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우려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아줌마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할머니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할머니가 13년을 곁에 두신 사람인데 그 판단을 제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도 병실 의자에 앉아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할머니의 손이었어요. 제가 5살 때 꼭 잡아주셨던 그 손이 이렇게 가늘어져 있었죠.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처음 보는 중년 남자가 들어왔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김정순 사장님 병실이 맞습니까? 네, 맞는데요. 실례지만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한상호라고 합니다. 사장님 가게 재료를 납품하던 거래처 사장입니다. 사장님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남자는 과일 바구니를 침대 옆 탁자에 내려놓으며 할머니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이 보였죠. 사장님이 이렇게 누워 계시다니 항상 건강하신 줄만 알았는데 빨리 쾌차하시길 진심으로 빕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요. 남자는 한동안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병실을 나서려다 저를 복도로 불렀어요. 저기,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남자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간절함이 얼굴에 가득했어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거래를 끊으신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혹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네? 거래를 끊는다고요? 네, 가게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앞으로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제가 이유를 물어봐도 결정된 사항이라고만 하시더라고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저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저도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사장님 가게가 저희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요. 이 거래가 끊기면 저희 회사가 버티기 어렵습니다. 먹여 살려야 할 처자식이 셋이에요. 남자의 눈엔 물기가 고였습니다. 사장님, 지금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요.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살펴봐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남자가 허리를 깊이 숙이고 돌아갔어요. 저는 복도에 서서 잠시 멍했습니다. 할머니 가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바로 아줌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줌마,
방금 한상호 사장님이라는 분이 병원에 오셨는데 거래를 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 그 사람. 수빈아, 그건 어머님이 결정하신 거야. 그 거래처 재료 품질이 갈수록 안 좋아졌거든. 어머님이 대노하셨어. 이런 걸로 약과를 만들면 이름에 먹칠한다고. 이미 다른 데로 바꾸기로 하셨던 거야. 그래도 갑자기 끊으면 그쪽이 큰 타격을 받는다고 하시던데. 수빈아, 사업은 정으로 하는 게 아니야. 품질이 안 되면 바꾸는 게 맞아. 어머님이 이미 결정하신 사안이야. 아줌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할머니가 결정하셨다는 말 앞에서 저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죠. 할머니의 뜻이라면 저로서는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병원에 왔을 때 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오늘 거래처 사장님이라는 분이 병문 안 왔다가 거래를 다시 살펴봐달라고 부탁하더라. 아줌마한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이미 끊기로 결정하셨대. 할머니가? 한 사장님이면 10년 넘게 재료 되던 분 아니야? 그래? 할머니가 10년 넘게 거래한 사람을 갑자기 끊으셨다고? 아줌마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할머니 성격에 그렇게 매정하게 끊으셨을까? 남편의 말에 저도 잠시 생각이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의식이 없으신 상태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었죠. 그리고 며칠 뒤 어느 오후였어요. 잠시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병실 안에 낯선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침대 옆에 중년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얼굴을 말없이 들여다보고 있는 뒷모습이었죠. 실례지만 누구세요?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는 기색이 있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님 약과를 브랜드화해서 해외에 수출하려는 회사 담당자입니다. 몇 달 전부터 어머님과 논의해오던 사안인데 최근에 연락이 끊기셔서 수소문 끝에 찾아오게 됐어요. 약과를 해외에 수출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긴데요. 어머님이 말씀을 안 하셨나 보네요. 꽤 진전이 있었는데. 여자는 잠시 할머니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단순한 사업 관계 이상의 무언가가 서려 있었어요. 어머님이 깨어나시면 연락 부탁드릴게요. 여자가 명함을 건네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병실 문 앞에서 한번 돌아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빈 양, 잘 컸네요. 다시 보게 될 거예요.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이었어요. 여자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복도로 사라졌죠. 저녁에 남편에게 명함을 보여주며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상한 여자가 병실에 와 있었어. 할머니 약과를 해외에 수출하겠다는 회사 사람이래. 몇 달 전부터 할머니랑 논의했다는데 난 처음 듣거든. 나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할머니 그런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 여자가 할머니를 보는 눈빛이 좀 이상했어. 사업 관계라고 하기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 응,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달랐어. 남편도 명함을 이리저리 살폈지만 뚜렷한 단서는 없었어요. 할머니 주변으로 제가 모르는 일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었죠. 할머니가 쓰러지신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차도는 보이지 않았어요. 의사는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죠. 저는 할머니 손을 잡은 채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미세한 체온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살아 계시다는 증거, 그것만으로 버틸 수 있었죠. 어느 날 오전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병실로 와서 로비에 저를 찾는 분들이 계시다고 알려줬어요.
로비로 내려가니 할머니 가게 직원 4명이 서 있었죠. 얼굴들이 하나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사모님, 저희가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무슨 일이에요? 다들 얼굴이 왜 그래요? 저희 넷다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해고요? 누가 그런 통보를 해요? 복희 아줌마요. 어제 저녁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사유도 제대로 안 알려주시고 정리하기로 했다. 그 한마디뿐이었어요. 이제 자기가 관리하는 거라고 하면서 사장님하고 얘기가 이전에 끝난 부분이라는데 저희는 그 말 믿기도 어렵네요. 저희가 몇 년을 일했는데 전화 한 통으로 잘리는 겁니까? 4명의 얼굴에 억울함이 가득했어요. 이분들은 할머니 가게에서 적게는 3년, 많게는 7년씩 일한 분들이었죠. 사모님, 저희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편찮으신 동안 더 열심히 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오지 말라니 통보도 아줌마가 했지 사장님이 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맞는 겁니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바로 아줌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줌마, 직원분들이 병원에 찾아오셨는데 4분 다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빈아, 그건 내가 했어. 근데 그게 내 맘대로 한 게 아니야. 어머님도 원래 정리하려고 하셨던 사람들이야. 할머니가요? 처음 듣는 얘긴데. 네가 모르는 게 있어. 그 사람들이 파벌을 만들어서 일은 안 하고 월급만 축내고 있었다고. 어머님이 골머리를 앓으셨어. 가게가 놀이터도 아닌데 일을 안 하면 잘나야지. 어머님이 쓰러지시는 바람에 내가 대신 처리한 거야. 그래도 한꺼번에 4명을 다. 질질 끌면 가게만 더 힘들어져. 어머님이었으면 더 빨리 하셨을 거야. 수빈아, 내가 13년을 옆에서 봤으니까 아는 거야. 나 믿어. 내 뜻이 아니라 어머님 뜻이었어. 난 어머님이 말씀하신 날짜에 통보만 한 거야.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이 개운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직원들을 정리하려 하셨다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죠. 하지만 아줌마에게 뭐라 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 남편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날 밤 남편이 병원에 왔습니다. 이야기를 듣더니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죠. 수빈아, 내가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있어. 무슨 뜻이야? 거래처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더니 이젠 직원까지 다 잘랐어.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안 보여? 설마 아줌마가... 할머니 부재를 이용해서 가게 실권을 장악하려는 거야. 생각해봐. 할머니가 깨어나셔도 지금 상태면 건강상 바로 복귀는 어려우시잖아. 그 사이에 거래처를 자기 사람으로 바꾸고 직원도 자기 사람으로 채우면 어떻게 돼? 할머니가 돌아오셔도 가게는 이미 아줌마 거야. 가게를 통째로 먹으려는 거라고. 남편의 말이 가슴에 목처럼 박혔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 퍼즐이 맞아가는 것 같았죠. 그래도 확신은 못하겠어. 아줌마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확인해보자. 해고당한 직원 중에 가장 오래 일한 분을 불러서 직접 들어보면 되잖아. 다음날 남편의 제안대로 가장 오래 근무한 직원분을 불렀습니다.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분은 자리에 앉자마자 한숨부터 내쉬었죠. 사모님, 저도 처음에는 복희 아줌마가 가게 지키려고 그러시나 했어요. 어머님이 쓰러지셨으니 누군가는 나서야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게요? 기존 재료 거래처를 전부 끊었어요. 그런데 새로 들어온 거래처가 아줌마 친척이에요. 아줌마 시댁 쪽 사촌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물건도 참
얼마나 나쁜 걸 쓰는지. 아, 그리고 새로 뽑는다는 직원들도 전부 복희 아줌마 가족이거나 아는 사람이고요. 저희 같은 기존 직원은 다 내보내고 자기 사람으로 채우는 거예요. 전부요? 네. 그리고 사모님, 가장 충격적인 건 지금 가게 회계를 맡은 사람이 아줌마 딸이에요. 며칠 전에 들어와서 장부를 아줌마 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 그걸 복희 아줌마 딸이 쥐고 있는 거예요. 회계까지 자기 딸에게 맡겼다는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죠. 그건 돈의 흐름을 통째로 쥐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거래처, 직원, 회계, 가게를 움직이는 세 가지 축이 전부 아줌마 손아귀에 들어간 셈이었어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죠.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할머니 곁을 지킨다며 병원에만 있는 사이 할머니의 평생이 통째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13년이라는 시간을 믿었습니다. 그 세월의 무게가 진심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 세월은 할머니의 가게를 속속들이 알게 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어디를 건드려야 하는지, 뭘 가져가야 하는지 다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과 병원 로비 구석에 앉아 밤새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해야 할머니 가게를 지킬 수 있을지 답이 보이지 않는 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다음날 저는 남편과 함께 할머니 가게로 향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는 것이 며칠 만인지 모르겠었어요. 가게 앞에 도착하니 낯익은 간판이 그대로였지만 안은 이미 달라져 있었죠. 모르는 얼굴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가게인데 할머니의 흔적이 옅어진 것 같았어요. 아줌마가 가게 안쪽에서 나왔어요. 저희를 보더니 반갑게 웃었죠. 어머, 수빈아, 웬일이야? 서방님까지 같이 오시고. 아줌마, 앉아서 얘기 좀 해요. 아줌마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저와 남편, 아줌마가 가게 한쪽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아줌마,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거래처를 아줌마 마음대로 교체하고 직원 4명을 한꺼번에 해고한 건 제가 동의한 적이 없어요. 새 거래처가 아줌마 친척이라는 것도 회계를 아줌마 딸이 맡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할머니가 깨어나실 때까지 모든 변경사항은 보류할게요. 거래처도 직원도 바꾸지 말아주세요. 아줌마의 눈이 커졌죠.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곳이 보였습니다. 수빈아,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이 가게를 망하게 하려고 이러는 것 같아? 잘되게 하려고 이러는 거야. 해고된 직원들이 너한테 뭐라고 한 거지? 그 사람들 모함하는 거야. 일은 안 하면서 잘렸으니까 억울하다고 지어내는 거라고. 모함이든 아니든 할머니가 결정하실 일이에요. 아줌마가 할 일은 아니죠. 아줌마도 엄밀히 따지면 이 가게 직원이시라고요. 지금 하시는 행동은 월권이에요. 수빈아, 나도 이 가게에 13년을 바쳤어. 13년이야. 어머님이 쓰러지셨을 때 누가 이 가게를 지켰는데 내가 지켰잖아. 근데 이제 와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수빈아, 이거 너무하지 않어? 아줌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얼굴이 붉어지더니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죠. 내가 얼마나 고생을, 내가 이 가게를 위해서 얼마나... 아줌마가 말을 잇지 못하고 테이블 위로 고꾸라졌습니다. 아줌마! 아줌마! 남편이 바로 119에 전화했어요. 구급차가 와서 아줌마를 병원으로 데려갔죠. 병원에서 내려진 진단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탈진이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운 아줌마가 수액을 맞으며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았어요. 수빈아, 나 어머님 쓰러지시고 나서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잤어. 새벽 4시에 가게 가서 반죽 치고 주문 받고 배송 확인하고 정산하고
밤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서 2시간 자고 다시 나갔어. 가게가 망하면 어머님 깨어나셔서 뭘 보시겠어. 그 생각 하나로 버텼단 말이야. 근데 날 의심하니? 아줌마, 그런 뜻이 아니라. 수빈아, 나 좀 믿어줘. 제발, 나한테 이러지 마. 어머님 가게 내가 목숨 걸고 지킬 테니까. 내가 진심이 아닌 것 같아? 아줌마의 눈물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진심인 건 아닐까? 제가 너무 심하게 몰아간 건 아닐까? 아줌마가 쓰러지기까지 한 걸 보면 정말 가게를 위해 뛴 건 아닐까? 사람을 의심한다는 게 이렇게 괴로운 일인 줄 몰랐어요. 병실에서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죠. 남편이 병원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수빈아, 흔들리면 안 돼. 아줌마가 쓰러진 건 안 됐지만 그건 그거고 가게 문제는 별개야. 근데 아줌마가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자면서 가게를 지켰다잖아. 그건 사실이잖아. 사실이겠지. 근데 가게를 지킨 건지 가게를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 뛴 건지 그건 다른 문제야. 남편의 말이 맞는지 아줌마의 눈물이 맞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틀을 더 고민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며 머릿속으로 수십 번을 되짚었죠. 할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답만 찾으려 했습니다. 이틀 뒤 아줌마를 할머니 가게로 불렀습니다. 아줌마, 많이 생각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최종 결정은 할머니가 깨어나신 뒤에 할머니가 직접 하시게 할게요. 아줌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수빈아, 네가 가게 일을 뭘 알아? 반죽 한번 쳐본 적이 있어? 주문서 한번 써본 적이 있어? 가게 일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어딨어? 어머님이 안 계신 지금 이 가게를 돌릴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너한테는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어. 이틀 전 병실에서 울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가면을 바꿔 쓴 듯한 그 변화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죠.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어요. 밖에서 들어오는 햇살 사이로 병실에 찾아왔던 그 중년 여자의 실루엣이 보였죠. 권한 있어요. 아줌마가 여자를 돌아보았습니다. 당신은 또 누구야? 여기 관계자가 아닌 사람은 나가. 관계자 맞아요. 뭐? 당신이 누군데? 저 김정순 여사의 딸 이귀연입니다. 가게 안이 정적에 빠졌어요. 아줌마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죠. 이 가게의 권한은 할머니의 딸인 저와 손녀인 수빈이에게 있습니다. 당신은 그냥 이 가게 직원이에요. 경영에 관여할 위치가 아니라고. 직원분 알아들으셨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당신이 빠지세요.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가족관계 증명서 보여드려요? 제 말이 틀리면 경찰 지금 부르세요. 복희 아줌마가 여자를 노려보았어요.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이를 악물고 씩씩거렸죠. 무슨 말이라도 내뱉을 것 같더니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할머니의 딸이라뇨. 할머니에게 딸이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천천히 저를 돌아보았죠. 아줌마가 나간 뒤 가게 안에는 저와 남편 그리고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고모라고 했죠. 할머니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고모가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입을 열었어요. 수빈아, 놀랐지? 갑자기 나타나서 미안해. 이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할머니한테 딸이 있었다는 말씀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럴 거야. 어머니가 내 얘기를 안 하셨을 테니까.
고모는 잠시 숨을 골랐죠. 나는 오래전에 어머니하고 크게 싸웠어. 젊을 때 사업하겠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반대하셨거든. 그때 난 혈기가 있었으니까 어머니 말씀 무시하고 미국으로 건너갔어. 그 뒤로 연락을 끊었지.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어. 수십 년이요? 응, 미국에서 식품 사업을 했어. 한인 식품 유통 쪽으로. 나름 자리를 잡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 한국 음식 만질 때마다 어머니 손이 떠올랐어.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을 못했어. 그게 수십 년이 됐어. 고모의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그 주름 사이로 오래된 후회가 보이는 듯 했어요. 수십 년이라는 세월이 한 문장에 담기기엔 너무 무거웠죠. 그러다가 몇 달 전에 용기를 냈어. 어머니한테 전화했지. 전화 받으시자마자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뭐라고 하셨는데요? 밥은 먹고 다니냐? 그 한마디. 수십 년 만에 전화했는데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밥부터 물으시더라. 그때 전화기 들고 울었어. 한참을 울었어.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라면 그러셨을 거예요. 누가 잘못했든 상관없이 화가 나셔도 결국 밥부터 챙기시는 분이셨죠. 그게 할머니였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하고 화해했어. 그리고 어머니 약과를 해외에 내보내는 걸 함께 준비했지. 내가 미국에서 식품 유통 경험이 있으니까 브랜드화해서 수출하자고 했더니 어머니가 좋아하셨어. 내 약과가 바다를 건너가는 거냐고 하시면서. 그래서 그때 병실에 오셨던 거예요? 회사 담당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네가 누군지 확인하고 싶었어. 어머니가 전화할 때마다 우리 수빈이 하시면서 얼마나 자랑을 하셨는지 몰라. 그 손녀가 어떤 아이인지 내 눈으로 보고 싶었어. 담당자라고 한 건 미안해. 고모가 저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빈아, 할머니의 유산을 지킬 수 있는 건 가족뿐이야. 남이 아무리 오래 함께해도 결국 자기 욕심 앞에서는 돌아서게 돼. 오늘 봤잖아. 부탁이 있어. 너희 부부가 가게 운영을 맡아줘. 내가 수출 쪽은 책임지고 가게를 직접 지켜야 할 사람은 어머니의 피부치인 너야. 무거운 부탁이었어요. 가게 일은 아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것이었죠. 할머니의 손때가 묻은 그곳을 남의 손에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할게요. 할머니가 깨어나실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제가 할머니의 유산 지킬게요. 고모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모의 눈에도 물기가 맺혀 있었어요. 며칠 뒤 남편은 아줌마가 끊어버린 기존 거래처들을 직접 찾아가 사과했어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허리를 숙이며 사정을 설명하는 남편이 고마웠습니다. 거래를 다시 재개하겠다고 하니 거래처 사장들이 기꺼이 받아들였죠. 한상호 사장도 그중 한 분이었어요. 남편이 직접 찾아가 악수를 청하자 한 사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이었어요. 운영이 멈춰있던 약과 공방을 살피려 저는 혼자 찾아갔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지신 뒤 공방은 한 번도 열지 않은 상태였어요. 공방 안은 적막했습니다. 할머니가 쓰시던 작업대 위에 먼지가 쌓여 있었죠. 반죽 도구들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만지셨을 그대로였습니다. 할머니 손때가 묻은 밀대를 만지는데 코끝이 시큰했어요.
여기서 할머니가 쓰러지셨구나 그 생각에 다리가 풀렸죠. 그때였습니다. 쾅! 공방 철문이 닫혔어요. 동시에 문틈새로 매캐한 연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죠. 뭐야? 문 좀 열어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문을 밀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잠긴 것이었어요. 연기가 공방 안을 빠르게 채워갔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옷소매로 코와 입을 막았지만 연기가 눈을 찔렀어요. 시야가 흐려지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죠. 바닥에 엎드려 낮은 곳에 공기를 찾았지만 연기는 사방에서 밀려왔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몸싸움하는 소리였어요. 누군가 고함을 지르는 소리, 쿵하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람이 넘어지는 소리가 났죠. 문이 열렸습니다. 연기 사이로 남편이 보였어요. 수빈아! 남편이 뛰어들어와 저를 끌어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찬 밤 공기가 폐를 찔렀어요. 기침이 쏟아졌죠. 살았다는 안도와 함께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공방 문 앞에 처음 보는 중년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저놈이 문을 잡고 있었어. 안에서 당신이 소리 지르는 게 들리는데 안 열어. 내가 때려서 떼어냈어. 경찰 불렀으니까 움직이지 마. 남편의 손등이 까져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저는 기침을 하며 남편에게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저를 안았어요. 곧 경찰차와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죠.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공방 문을 잡고 있던 중년 남자의 신원이 밝혀졌어요. 복희 아줌마의 남편이었죠. 그 사실을 들었을 때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그 남자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어요. 저는 그냥 근처를 지나가다가 들른 겁니다. 문을 잡은 적 없습니다. 오해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것이 있었죠. 남편은 형사에게 자신이 도착했을 때 그 남자가 온 힘을 다해 문을 붙잡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남자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3시간을 버티다가 결국 입을 열었죠. 아내가 시켰습니다. 오늘 밤에 그 여자가 공방에 간다고 문을 잠그고 연기를 피우라고 했습니다. 겁만 주려는 거라고 했어요. 진짜 해치려는 게 아니라 겁만 줘서 가게에서 손 떼게 만들려 한 거라고. 저는 그 말을 믿고. 겁만 주려는 거라는 말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밀폐된 공방에 연기를 피워놓고 문을 잠그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겁주기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소름 끼쳤죠. 경찰이 아줌마를 연행했습니다. 하지만 아줌마는 끝까지 부인했어요. 우리 남편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런 짓을 시켜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전 어머님 가게를 목숨 걸고 지킨 사람이에요. 수빈이를 해치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형사 앞에서도 아줌마는 억울하다며 울었죠. 그 눈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병원에서도 울었고 가게에서도 울었고 경찰서에서도 운다고요. 눈물이 진심이 아니라 무기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줌마 남편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아줌마와 주고받은 통화 기록과 문자 내용을 모두 경찰에 넘긴 것이었죠. 문자에는 저를 공방에서 어떻게 가두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적혀 있었어요. 시간, 장소, 방법까지 아줌마가 직접 보낸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확실하게 해 전현이 가게에 발 못 들이게 라는 문자도 있었죠.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아줌마의 전체 계획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아줌마는 할머니 가게를 통째로 자기 것으로 만들 작정이었죠. 거래처를 친척으로 교체한 것도, 직원을 자기 사람으로 채운 것도, 회계를 딸에게 맡긴 것도 전부 포석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깨어나지 못하면 가게를 자연스럽게 인수하고, 깨어나시더라도 이미 자기 사람들로 가득 찬 가게를 되찾기 어렵게 만들려는 계산이었어요. 저를 공방에 가둔 것도 같은 맥락이었죠. 가게를 되찾으려는 사람을 겁을 줘서 포기시키려 한 것이었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은 충성의 증거가 아니라 먹잇감을 노리던 시간이었죠. 그 사실이 저를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사람을 오래 알았다고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저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배웠어요.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경찰이 아줌마의 진술을 정리하던 중 할머니가 쓰러진 당일 상황에서 모순을 발견한 것이었죠. 아줌마는 그날 일찍 퇴근했기 때문에 할머니가 쓰러진 것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공방 인근 CCTV를 확인하니 아줌마가 바로 그 시간대에 공방 근처에 있는 것이 찍혀 있었어요. 퇴근은커녕 공방 앞을 서성이다가 어느 순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떴죠. CCTV 속 아줌마는 급한 기색도 없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추가 수사에서 정황이 맞춰졌습니다. 아줌마는 할머니가 공방에서 쓰러진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목격하고도 구조하지 않았죠. 119에 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쓰러진 할머니를 차가운 공방 바닥에 그대로 방치하고 떠난 것이었어요. 78세의 노인이 쓰러져 있는데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13년을 어머님이라고 부르던 사람이요. 의료진의 소견은 이랬죠. 할머니가 쓰러진 직후 제때 구조되었다면 뇌출혈의 후유증이 훨씬 가벼웠을 거라고요. 빠른 시간 안에 치료를 받았다면 의식을 되찾으실 확률이 훨씬 높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할머니의 상태를 이 지경까지 만든 원인이었어요. 아줌마가 전화 한 통만 했어도 할머니는 지금쯤 깨어나셨을 수도 있었죠. 그나마 천만다행이었던 것은 남편이 할머니를 발견한 것이었어요. 남편이 더 늦었더라면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을 수도 있었죠. 아줌마는 결국 저에 대한 살인 미수와 할머니에 대한 유기치상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죠. 흐린 하늘이었습니다. 13년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었어요. 할머니가 딸처럼 아끼셨던 사람이었죠. 명절마다 반찬을 싸오고 할머니를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눈물을 흘리던 사람이었습니다. 학비를 보태주셨다며 은혜를 갚겠다고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할머니를 죽게 내버려뒀죠. 그 사람이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온몸이 떨렸죠. 주먹을 쥐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잡아줬습니다. 떨리는 어깨를 단단히 잡아주는 손이었어요. 수빈아, 다 끝났어. 이제 할머니한테 가자. 남편의 손이 따뜻했어요. 그 온기에 기대어 저는 경찰서 앞에서 한참을 울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뒤 저는 남편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할머니의 공방을 직접 운영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어요. 남편이 물었죠. 후회 안 해? 할머니가 평생 지킨 곳이야.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그럼 나도 옆에서 돕는다.
아줌마에 의해 해고당했던 직원분들을 모두 복귀시켰습니다. 그분이 돌아오던 날 공방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제가 더 일찍 나섰어야 했는데 앞으로 함께 해주세요. 직원분들이 하나같이 눈시울을 붉혔죠. 가장 오래 근무한 분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저희 기다렸습니다. 이 공방은 어머님의 것이니까요. 그분들의 손으로 멈춰있던 공방에 다시 불이 켜졌어요. 새벽부터 반죽 냄새가 공방을 채우기 시작했죠. 할머니가 만드시던 방식 그대로 손으로 빚고 기름에 지져 꿀을 재웠습니다. 서툴렀지만 매일 조금씩 할머니의 손끝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가게도 하나둘 정상화되었어요. 고모도 해외 사업 경험을 살려 할머니 약과의 브랜드화를 본격적으로 지원했죠. 할머니의 약과가 바다를 건너는 날이 정말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죠. 보호자분, 환자분이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수화기를 놓고 뛰었습니다. 남편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저는 울고 또 울었어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뜨고 계셨어요. 마르고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그 두 눈이 분명히 저를 보고 있었죠. 살아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살아 돌아오신 거예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기만 하던 그 손에 온기가 돌아와 있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냥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수빈아.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죠. 할머니, 저 약과 공방 지켜냈어요. 할머니 가게 다 지켰어요. 직원분들도 다 돌아오셨고 고모도 오셨어요. 할머니 약과 이제 바다 건너간대요. 할머니가 희미하게 웃으셨어요. 그 웃음에 눈물이 동시에 터졌죠. 할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가늘어진 할머니의 어깨가 제 품 안에서 떨렸어요. 할머니의 손이 천천히 올라와 제 등을 토닥였죠. 5살 때 처음 잡아주셨던 그 손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할머니의 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